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4건을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기각 판결이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 대검찰청은 논의를 거쳐서 즉시 항고 포기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의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2명이 더 있어서 검사 3명이죠. 여기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결정. 자,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행위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보다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 위반이 파면에 이를 만큼 심각하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네. 그 결과에 미뤄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측됐던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기각이 된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또 감사원이나 해당 검사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될 그런 의무는 남아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법한 게 없었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는데 윤준희 평론가님, 예. 사실 그러면 탄핵 소추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튼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 민주당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다른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탄핵 소추를 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연히 모든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에는 자잘자잘한 어떤 흠결들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완벽한 건 없는데 다만 탄핵소추라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파면에 이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극단적인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민주당도 아마 최재해 원장이나 검사들이 자신들에 있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는 기정사실화됐던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또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졸속 탄핵 또 무차별 탄핵 남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실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반응은 좀 뒤에 조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사안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윤주진 평론가님, 국회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여기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망신주기 감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부실 감사였다 이런 것들이 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먼저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한 이거였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콕 집어가지고 괴롭히는 식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감사가 시작됐던 이 배경에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였고 또 하나는 물론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대인 감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권익위 전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도 감찰을 했다는 것이죠. 즉 전현희 위원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보다도 권익위 자체가 현재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 전현희 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퇴를 요구하는 표적 감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부실 감사를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헌재는 판단을 했고요. 애초에 이게 관저 이전이 타당했느냐,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대통령의 통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부실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관저 이전의 관련 규정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그 부분만 감사원은 들여다보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잘 봤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김수진 평론가님, 이 부분 조금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 네, 상관없겠죠? 김수진 평론가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이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제 국회 측 본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로 논란을 받았던 것이 전 정부에 대한 감사하고 네네. 현 정부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감사 문제도 이번에 주요 사유로 포함이 됐지만 전 정부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부 인정한 것이 그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점, 네. 국회 현장 검증 시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이것은 법률 위반인 것 맞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법 위반인데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자, 윤준희 평론가님, 예. 감사원이 훈련 개정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 청구권 부여 독립성 저해했다.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관 3명이 네. 이제 소수 의견 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소수 의견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파면에 이를 정도의 당연히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반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청구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감사원에게 이런 걸 좀 감사해 달라라고 하는 감사 청구권을 쓸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는 것인데 네네. 이제 현재 이 3명의 재판관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원장보다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아무래도 상위에 네네.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돼야 되는 기관인데 국무총리가 감사 청구권을 실행했을 때 이것을 감사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방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즉 감사원이 스스로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네. 스스로 내준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독립성 문제를 좀 침해하는 잘못된 훈령 개정이었고 그 절차 역시 위법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역시 이 3명의 재판관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이지 이것이 당연히 중대한 헌법상 법령상 위반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습니다. 최종 결론에는 어차피 전원 일치로 그렇게 왔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아까 이 네네. 이태원 참사나 월성원전 1호기 문제는 저는 네. 좀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래요. 것이 예.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최재해 원장을 탄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고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사실은
현 감사원장과는 무관한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하고 예, 그냥 막 그리고 들어간다. 서해 예. 공무원 피살 사건도 뭐 그때 어떤 뭐 구명조끼 뭐 배에 뭐가 써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밝힌 것이 1급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그것을 공개한 거에 비판했는데 또 그것도 1급 군사 기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최재해 원장 탄핵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뒤죽죽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졸속 탄핵의 단면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졸속 싶습니다. 단별 무차별 탄핵의 단면이다 이렇게 보셨고, 자 최재 원장 얘기를 했는데 저기 그 검사들이요, 특히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주로 이제 탄핵소추 사유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실 수사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 부분은 어떤 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부실 수사의 여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뭐 위법적인 수사라든지 뭐 그런 걸 직무유기 이런 걸 떠나서 부실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문을 일단 표했고요. 다만 네. 이것이 이제 파면에 이를 만큼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기각 판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 사실 검사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이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코바나 콘텐츠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장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 수사의 결과 혹은 일부러 국민들을 좀 기만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나 보는데,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허위 답변이다라고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 부분이 이제 불기소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야당이 본래 문제 삼았었잖아요.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맞습니다. 검사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핸드폰은 어디다 맡기고 그 황제 검사, 예. 황제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여황제 검사를 여하튼 황제 검사를 그렇게 하냐 이거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3장소 조사한 것도 수사 재량권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확히 경호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을 경우에 따를 수 있는 경호상의 어려움에 네. 대해서도 헌재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고, 또 과거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역시 검찰청에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전례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아주 부당하게 검찰 측이 특정 인물 김건희 여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도 이것이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검찰로서는 입증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관련해서 수사한 것만으로는 이것이 검찰이 임의적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버려가면서 마치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통령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사권을 재량적으로 남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실 수사 또 부당 수사, 황제 조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재가 명확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뭐 정치권 반응이랄지 여야 반응이랄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에 과연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자,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우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뭐 역사적 판결이라고까지는,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될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투표법도 헌법 불합치 판결 나는데 개정 안 했죠. 낙태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도 명백히 했는데도 안 따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결정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결정만 역사적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법의 철퇴를 가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난해왔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판결은 전원일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냐. 그동안에 계속해서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관에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분들까지 이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설명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승복 또 존중 이런 분위기는 올라갔거든요. 부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승복, 존중 이것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민주당 입장은 오늘 결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대체로는 예. 일단은 좀 기각 사유를 자세하게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은 위법이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유의미한 데가 있다. 이렇게 헌법 재판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가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그간에 탄핵 소추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 국민들이 사실은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여야 대립이 워낙 극심한 상황에서 또 탄핵했나 보네, 또 기각됐나 보네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중요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4개의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총 29건의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중에 8개만 인용이 됐고 기각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8건이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됐고 거꾸로. 인용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씩 그 윤 대통령이 말했던 정말 탄핵 소추권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각성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탄핵 소추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말 파면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선택이 바로 탄핵인데 이 탄핵을 마치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사원 징계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슨 툭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자학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8번이나 줄줄이 기각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근데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자기들이 잘한 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형사상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 괜히 고소고발해놓고선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무고입니다. 이것은.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아까 최재 감사원장 이렇게 탄핵 감사 막 되게 허술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검사들 아마 중앙지검장이었는지 딴 차장검사, 부장검사였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여튼 검사들 이 탄핵 심판 변론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주심 재판관이 아니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런 질책도 했다고 해요. 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이제 국회 측이 헌재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보니까 이게 탄핵 소추 사유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이래서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건에는 없는 것들을 추후에 들고 와서 계속 이거를 갖고 우리 이거 탄핵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헌법재판관도 아니 처음부터 그럼 준비를 잘했어야지. 왜 없는 내용을 갖고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따진 게 있고요. 오늘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탄핵소추 사유서에 보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는 기사 목록에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기사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탄핵소추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해서 참고로 넣은 건데 그게 보니까 야당 대표를 노려봐. 이런 법무부 장관 없어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 그리고 사실은 모든 참고 자료가 다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탄핵 소추를 하려면은 탄핵 그 소추위원회가 아주 강도 높고 길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탄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탄핵은 그냥 기사 몇 개 긁어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이래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째려본 거다.
그래서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이게 탄핵 소추가 맞냐? 예.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유냐? 예. 네. 그랬더니 또 국회 측에서는 얼버무린 거죠. 그냥 그런 정황이 있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국무위원을 파면시키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법리적 판단을 하는 탄핵 소추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진행돼서 되겠느냐. 네. 자, 요거를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번 그 4건의 그 기각도 그렇고 합쳐가지고 8건의 기각도 그렇고 그렇다면 진짜 너무 정치적으로 남발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아이고 대표를 째려봤다 이 얘기인데 야 이거 과잉충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기각이 딱 나오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국의 결말이다. 이재명 대표 사적 복수 위에 탄핵을 마음껏 써먹었다. 알고 보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 FC 사건 지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는 이런 여권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검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 혹은 법무부의 자체적인 감찰 착수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명분은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기각된 것 중에 보면은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지만 지금 형사재판에는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안동환 검사의 경우는 탄핵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 다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인정을 했고 기각도 조금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법무부가 스스로 먼저 청산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검사 3명의 경우도 브리핑이 어쨌든 간에 그게 고의적인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브리핑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계좌주에 대한 압색은 없었다라고 했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은 단순 계좌주가 아니라 공범이라서 거기에 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계좌주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뭐 어느 정도의 적극적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기만한 것들이고 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스스로 이거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조금 더 극단적인 수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기관과 스스로 그 공무원들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에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은 한번 짚어볼게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가 줄탄핵.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감사원장 검사들 이거 언급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예산 삭감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기각이 결정이 나오니까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사태를 안 일으켰으면 이 기각은 훨씬 빨리 결정이 났을 거예요. 이 공무원들 더 빨리 복귀했을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복귀가 늦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오히려 그걸 차질을 빚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도 확인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차피 다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장 없다고 해서 감사원 안 돌아가는 거 아니고요.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명을 탄핵을 했지만 중앙지검이 해야 되는 수사라든지 또 공소유지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해왔거든요.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국정은 마비가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다가 어깨 좀 부딪힌 걸 가지고 흉기를 드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계엄 사유도 사유지만 계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8대0으로 기각시킨 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시켰다. 이 평가만 나올 거고 저는 헌재가 되게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각될 탄핵 심판부터 먼저 선고한 것을 참 잘 판단했다고 봐요.
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도 다 여권 일각에서는 혹시 빌드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예. 국민의힘 입에서 승복, 존중 이런 단어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면 더 안정적이긴 하다. 예, 헌재가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재 정무적 전략적 판단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드린 질문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고, 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국정 마비시켰다. 이게 바로 심각한 국헌 논란 행위자 내란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대통령 어떤 그 구속 취소 석방도 있었지만 예.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그런 그 탄핵 사유로 어쨌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 계엄 사유로 예.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탄핵 심판에 오늘 네. 기각 결정이 즉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오늘 이렇게 결정문들을 읽어보면 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국민들의 여론, 인식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아주 정밀하게 법을 뭘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한 사안인지 그건 두 가지만 딱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의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재판관들이. 네. 그러나 재판관들이 쓰는 재판 기록과 평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네. 헌재에서 하는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어떤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이러한 사람들을 싸잡아서 탄핵을 하는 것은 뭐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헌법 정신은 당연히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그동안 탄핵 소추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줄이 기각이 된 것을 보면은 명분도 없고 결국은 이론도 없다라는 논리도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과 무관하게 참 갑갑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이번 결정이 오늘 결정이 어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오늘 뭐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검사 3명이나 네. 이 사람들이 내란 계엄을 해가지고 여기에 연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줄탄핵의 명분으로도 뭐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판결을 통해서 줄탄핵이 무리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있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0대 8이 다른 사안에서도 0대 8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다들 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짧게 드려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디 종교계 인사 만난 자리였나요? 그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네, 예, 뭐 승복이라고 명시적으로 하라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 돌아보면 헌재를 부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쪽에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 보고 승복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당 인사들과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승복 문제는 윤주진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게 뭐 서로 사실은 뭐 승복해 이렇게 뭐 약속해 약간 이렇게 압박성으로는 외견상 보이지만 네. 적어도 이제는 승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야 정당에서 공론화됐다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먼저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을 때 강성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정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또 민주노총이나 친야권 집단들의 어떤 그런 반발도 네.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서로 약간 치고받는 모양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고속도로 상황부터 볼게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동강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중앙선지선 양산 방향 대동 분기점에서 물금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도권 구간에서 막히는데요. 안성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부근 혼잡이 더 커졌습니다. 이후로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에도 차가 많아졌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일산 쪽의 강변문호 영동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 항고 요거 조금 살펴볼게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기도 하죠.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제 논의를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즉시 항고 포기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입장 견제하는 거죠. 이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검찰이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즉시 항고거든요.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앞으로도 구속 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견지를 해나가려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예를 들어서 석방되고 나서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굳이 석방 상태는 전혀 못 받아들일 거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즉시 항고의 위헌 소지 논란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석방하고 나서도 보통 항고를 하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법조계 다수설의 해석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 이쪽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남은 방법은 즉시 항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위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있는 제도예요. 있는 제도를 공무원이 사용하는 건 위헌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위헌 판결을 받으려면 이게 일반 국민이 그냥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기를 해줘야 이것도 결국 위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검사가 일단은 즉시 항고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의자 쪽인 피고인 쪽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죠. 그 네.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위헌을 확인하면은 이제 석방이 되도록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인권의 전사가 된 것 같아요. 이 제도는 1970년대 초반에 유신의 잔재고 막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왜 즉시 항고제도 폐지 입법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왜 대통령이 법안 그 제출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즉시 항고제도 폐지 입법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오히려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검사 보고 즉시 항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이 정무적 판단까지도 종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예.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피고인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만 남은 상황에서 굳이 국제적으로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로 계산하냐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또 그 이후에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조사를 검찰이 공수처랑 서로 날짜를 나눠 써먹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 지기현 판사가 이것은 나중에 향후에 재심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거 김재규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이게 공소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 아무리 잘못된 뭐 정말 살인자더라도 수사권 없는 사람이 수사하는 거는 무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기간 산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 때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까지 가정했다. 이쯤에서 한번 한 수 접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법으로 가가지고 이게 판단을 받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고법의 판단이 현재 이 형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에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던 간에요. 그래서 상급심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본안 판단,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형사재판에서도 얼마든지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와 수사권 문제를 갖고 공방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소를 아예 기각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입법 미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덮고 다만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냐를 충분히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즉시항고는 좀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지휘하냐 이렇게 검찰 항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각을 세웠는데 이와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 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시 항고의 위헌성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느냐 아니면 석방하지 않고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그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입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장동혁 의원 특히 네. 여당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지도자급인데 일선 판사의 결정을 왜 존중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다만 상급심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지기현 판사 입장이랑 같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취소 판단을 할 때에 설명 자료를 보면 맞아요. 김재규 씨 얘기까지 하고 재심 상급심 이런 얘기들 다 굳이 왜 하는가? 지금 자기 재판만 잘해도 될 것을 왜 하는가? 사실은 저는 사실 지기현 판사가 유죄 심중까지도 갖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야 이거 유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상급심 가가지고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다. 예, 굳이 그런 표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적어도 지기현 판사가 이거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깔고 있고 아마 저는 물론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기현 판사도 그 구속 취소 판단을 할 때 결정 내용 자체도 사회적으로 충격적이고 또 내용도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건 지기현 판사도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 판사도 사실 검찰이 당연히 항고를 하겠지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막상 안 해버리니까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지금 자기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예, 수사팀 관계자들 특수본에서도 항고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앞으로 구속 취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예, 이렇게 되는 판국이거든요. 저는 정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지금이야말로 열려야 된다. 예, 후배 검사들한테 평검사들한테 하급 검사들한테 지탄받아 마땅해야 될 일을 한 것은
그 하급자들한테 지탄받아야 될 것은 천대엽 처장이 아니라 심우정 총장이라고 봅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 이후에 대검에서 무슨 회의를 하니 뭐 저러니 그런 언동이 있습니다. 또다시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또 부장 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 돼 있는 즉시 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바른 길을 가십시오. 심우정 그러네요. 저 직감 없이. 자,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는 뭐 말씀을 박범계 의원께서 하셨는데 윤주준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는 어떤 법칙과 원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패소했을 때 항소나 항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까? 아, 이제는 그쯤 했으면 됐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재판 왜 계속 질질 끌고 가서 기업을 괴롭히냐. 저는 때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항고하지 않는 것 또한 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검찰이 오히려 기계적으로 상당히 관성적으로 절대 우린 질 수 없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항고 항소를 남발했다라는 게 오히려 비판받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검찰이 딱 했을 때 1심 판결 즉시 구속 취소 결정문을 딱 봤을 때 나름대로 타당한 어떤 논리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상급심으로 가져가 봐야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의 재판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즉시 항고를 한 것을 왜 이것을 직무유기나 마치 법 위반처럼 가져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천대엽 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된 대법관인데 사법부의 수장 중에 하나인 대법관이 이 사법부에서 재판의 원고로 참여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 검찰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월권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하나의 구성원인데,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와 피고 중에 한 당사자인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검찰 너네 이렇게 일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런 경고성, 뭔가 개입한 듯한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사법부 소속인가? 검찰은 행정부인데 이런 착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대엽 행정처장이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의 자리에서는 적어도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을 아껴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홍준표 시장하고 좀 약간 친밀도가 있으시잖아요. 네, 만난 적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라면 네네. 뭐라고 했겠어요? 홍준표 시장이면 이제 평소에 많이 하시는 말씀대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때문에 베베 꼬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때문에 베베 꼬였어요. 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법관 입장에서 사실 지금 법관들도 들끓어 오르는 게 이게 판단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굉장히 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그럼 네. 이걸 정리해보기 위해서라도 상급심 판단은 받아보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급심에 넘길 수는 없어요. 검찰이 항고를 해줘야 상급심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 항고를 넣지를 않으니까 네. 법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사람들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거 1번. 과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당장은 언제 선고가 내려지냐 이겁니다. 자, 뭐 이게 뭐 변수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이거 언제 나오냐 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막 떠오른 게 다시 떠오른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야권이나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탄핵 선고 언제쯤 나오리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 주는 네. 지나갔다. 뭐 이게
기술적으로는 예. 당일에 예고를 하고 할 수 있다고 불가능하진 않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안내를 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한다면 오늘 내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내일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월요일에 선고한다. 아 그래요. 네, 화요일은 변론 일정들이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로 잡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 금요일에 하게 되면 네. 그 판결을 계기로 선고를 계기로 해서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열되거나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크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집회들을 한번 김을 빼고 열기들을 빼고 월요일 날 선고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저는 예측이 됐던 게 3월 11일 그저께 오늘 있는 이 최재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공지가 됐거든요. 그때 딱 깨달은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끝났겠구나. 곧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각될 것부터 먼저 선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월요일이 유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선고하고 바로 직후에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선고하지 않을까.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네, 근데 같은 날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경찰 쪽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헌재 앞에서 굉장히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갑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경찰 경계 태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고 날짜가 언제가 되리라고 보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예. 변수를 볼 수 있는 게 뭐 그 얘기를 민주당이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윤 대통령 그 뭐 석방 구속 취소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이 날짜 잡히고 그러면서 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예. 뭐 국회의장도 또 그런 촉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부의 관측은 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은 8대0 얘기를 하셨는 일부의 관측은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날짜가 좀 더 늦춰지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김수민 현실적으로 평론가는? 만약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네. 자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은 이번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변론을 재개하고 이런 공판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헌재의 시계를 더 늦출 수가 없는 요인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헌재가 그러면 구속 취소됐으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지는 순간 헌재의 선고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구속 취소가 됐든 뭐가 됐든 즉시한 거를 하든 그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독립성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냥 선고는 선고대로 갈 것으로 보는데 사실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저는 2, 3일 전에 공지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정말 전국의 버스가 다 올라옵니다. 헌재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닙니다. 저는 하루 아주 전에? 임박해서 할 것 같아요. 임박해서? 예, 저는 임박해서 공지하고 당일일 수도 있다. 전 당일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사실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심지어 사망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더 격하면 격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이게 뭐 절차적 문제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절차적 문제 했는데 직전에 그거를 통보한다?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네. 평의와 편결의 절차적 문제와 네. 선고에 공지를 하는 절차는 서로 좀 다르다? 구분돼서 보는 것이고 아니 어차피 헌재에 지금 기자들 다 상주하고 있고 24시간 생중계 돌리고 있는데 뭐 굳이 미리미리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헌재 나름대로 판단은 이 유혈 사태라든지 극단적인 어떤 충돌, 뭐 대규모 집회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네. 아주 뭐랄까요? 쿨하게 딱 치고 나가려면 임박해서 공지하고 선고 땅땅땅하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내일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고. 그래요.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공지하고 내일 오후에 뭐 저기 물론 한다. 매우 무리한 네. 시나리오입니다만 그것조차도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윤주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되게 임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전국을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제정 거듭 청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일단은 조금 궁금한 거는 한 네. 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네네. 기다리면 되는데 왜 또 한 번 더 할까? 혹시 미러링 같은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풍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나도 기회를 다오라고 나에게 하는. 기회를 다오.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자체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네. 한다고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게 기각되고 헌법 소원을 한번 헌법재판소로 한다고 해도 그 경우도 재판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쓸 수 있는 방어권이다. 네.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두 번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결과도 나왔기 안 때문에. 나왔는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하다. 실제로 지연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지연은 네.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있다든지 출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연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 자체로 지연이 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이거 이 대표가 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주진우 의원이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네. 패배를 직감한 사람이 쓰는 약간 최후의 카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사실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나는 이 법을 위반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에 암시예요. 내가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민주노총이 간첩단 혐의로 재판받을 때도 위헌법률 심판을 왜 했냐면은 예.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때 당시도 재판 지연 전략 욕을 많이 먹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 재판 지연이라고는 안 보시는 거예요? 전 재판 지연으로도 보고 예.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이 직감을 하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자. 약간 이런 좀 최후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최후의 발악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예, 발악이라는 표현 좀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다. 예. 자,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가 나올 거를 예감하지 않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0살 새별이는 온몸이 심한 흉터와 딱지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4살 무렵 시작된 피부 발진이 중증 아토피로 진행된 건데요. 살이 패이고 피가 나도 온몸을 긁고 또 긁는 새별이. 하지만 가려움의 고통은 멈추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별이는 고기능성 자폐까지 앓고 있어 엄마의 통제와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상처의 염증으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아토피 스트레스에 머리카락도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최근 들어 가려움증이 눈 주변까지 올라온 건데요.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부족한 병원비에 치료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별이가 부디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날은 포근한데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황사가 지표면으로 떨어지면서 낮 12시를 전후에 서울과 수원에서는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이 황사는 오늘까지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청정한 북동풍이 불어와 황사와 미세먼지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공기질은 아쉬웠지만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18도, 대구 19도, 전주 20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큰 기온 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3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나 눈이 온 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제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감사원 감사 요구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의 민가 지역에 공대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102만 9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역임했던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적 변곡점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최 의원님께서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행보를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여튼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네. 우선 계엄 직후에는 국민도 놀랐고, 국민의힘도 놀랐고, 민주당도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지지도가 급락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였고요. 네. 네, 민주당이 대응을 그 시기에 조금 미스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이 됐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생각들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또 네.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워낙 이제 큰 사안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전국이고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소한 어떤 뭐랄까요 대응상의 미스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네.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정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 국면 대응이라든가 이런 네. 등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제 거대한 충돌이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통합 행보라 그럴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런 강한 지배력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합 행보가 일정 정도 민주당이나 야권의 어떤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작동을 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현 시점에서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날짜가 좀 약간 뒤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속 취소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 네. 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평일을 사실은 끝내고 네. 이랬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유력한 관측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관측이요? 워낙 이제 첨예하게 진영 대립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수 의견이라든가 네. 특히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터치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조금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이제 신중함,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기. 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최재성 의원님 말씀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 그런 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지 어떤 큰 틀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변화의 기류가 있으려면은 네. 변론 재개라든가 예. 혹은 지금까지 쭉 헌재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 소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고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네. 더 이제 신중함을 기하고 워낙 첨예하게 이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광경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 진영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이견이라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내는 이런 네.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논쟁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이지만 하나만 더 드리면 관련 질문을 드리면 여권에서는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관측이냐면 최근에 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렇게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다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막 촉구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촉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혹시 그 안에서 좀 의견이 생각보다는 좀 갈려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가능성은 낮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야말로 네.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신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네. 그야말로 이번 헌법재판소 이제 이 헌재 판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그런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구속 취소 이후에 새롭게 갈려져서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죠. 정치적 상황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줘서 이걸로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헌법재판관들이 네. 갈라져서 그래서 늦어지고 그래서 또 변수가 생기고 뭐 이런 영향을 받는 헌법재판관들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헌재 그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이제 기각됐고 전원 일치로 좀 뭐 소수 의견도 일부 있긴 있었는데 여튼 전반적인 그 결론은 전원 일치 기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4대 0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제 8대 0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탄핵을 진짜 민주당이 남발했구나. 이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공세를 쏟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뭐 애당초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네. 이 두 가지로 빈번하게 예. 대응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민주당에게도 득이 안 되고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탄핵을 당할 만큼의 그런 이제 아주 중대한 네. 범법 행위라든가 헌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이나 이제 검사들에게 네. 적용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예. 구속 취소 이후에. 예. 왜냐하면 개별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안 했다. 또 이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런 개별적 사안들이 아니고 이거는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붙고 있는 네. 이런 게 뭐냐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이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이라 하더라도 총장이 검찰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그런 즉시항고 포기라든가 그것도 직접 지휘를 하고요. 네. 검찰 특수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예. 근데 과거에 이런 이제 빈번한 탄핵
이런 것들이 예. 민주당에게도 이제 양론으로 지금 예. 총장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전에 이런 빈번한 이제 탄핵 추진이 네. 결국은 좋은 대응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이 부분이 어쨌든 약간 실점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한 총리 탄핵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 마은혁 재판관의 네. 임명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예. 헌재에서.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선행해서 한덕수 총리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못했고 네. 한덕수 총리는 했잖아요. 네.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임명해야 된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 심판 주체가 네. 헌재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겠다. 예. 이제 뭐 검사들 기각이라든가 감사원장 기각이라든가 예. 이런 거하고는 좀 헌재도 고민되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고민되는 네. 그런 내용이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탄핵 기각 나온 거 요거로 다시 돌아와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기각 결정이 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처음에 계엄 선포의 사유가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 뭐 예산안 삭감 뭐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달나라 논리도 아니고 헌재라는 네. 헌법재판소라는 이 기관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회에서 그 다수 의석을 갖고 탄핵을 통과시킨 것을 헌재에서 기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적당하게 돌아간 거예요. 적절하게. 네. 그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그게 계엄의 논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헌재에서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아니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이고 또 헌재에서는 국회에 통과된 판단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걸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회는 다수당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권력기관 간의 하나의 이제 견제 내지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그랬기 때문에 계엄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거나 그럴 정도의 이 사태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징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헌재가 작동해서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엄의 논리가 돼요? 자. 정치적 논리는 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그렇게 다수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게 정치적 동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과적으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유로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턱도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오늘 그 기각이죠. 오늘 기각이 나온 거다 말씀하신 거고요. 자,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만한 어떤 물리력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증명됐잖아요. 정상적으로 국가 권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면서요. 통합 행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잠깐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광화문 천막 농성장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뭐 정치권에서 특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큰 사안을 앞에 두고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통합 행보 혹은 뭉치는 어떤 그 모양새 이런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라든가 네.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던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들이 네. 워낙 큰 문제로 지금 충돌하고 있고 국면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구속 취소 판결이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의해서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기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분들의 이제 하나의 이제 단합된 모습. 하나됨. 이것도 일종의 이제 통합 행보죠. 예, 통합 행보고 국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네. 강력하게 요청되어진 거라고 봐야죠. 예. 최근에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이른바 비명계 주요 인사들하고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특히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은 이게 얼굴 앞에서 뭐 나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통과 관련해서 비명계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 짜고 했다 하면서 그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정국에서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되고 네.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계엄이 딱 해제가 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검찰에 의해서 지금은 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또 최종 판결이 나서 선거권 자체가 박탈될지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재판에 의한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졌던 건데 계엄으로 인해서 이 시간표 자체가 조기 대선이 전제가 된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제거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막 논란이 되고 그때 소위 말해서 반명 비명 쪽에서 찬성 이 투표도 하고 그래서 가결됐던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반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통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워낙 지금 강력하게 국면이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 너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태산 같은 그런 지지율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돼도 크게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혼란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조차도 구속 취소 판결로 인해서 그야말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일치된 모습, 통합된 모습을 국면에 의해서 요청받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환됐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계기가 좀 작동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뭐 위기 상황이나 약간 다소 혼란 상황이 민주당의 오히려 흐름상으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 점이, 근데 이 민주당의 혼란이라는 게 예. 굉장히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지축을 흔들 정도의 그런 이제 혼란이 아니고. 제 말은 전체적인 전국 혼란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탄핵 저기 선고로 가는 이 마지막 이 모멘트가 민주당의 흐름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요. 우선은 예. 작은 갈등, 작은 혼란이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네. 이 강한 국면의 어떤 이 요청 때문에 그것이 네. 안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구속 취소되고 그다음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것이 중도층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력하게 제동이 되는 그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재집권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진 거다. 여당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면에 의해서 이제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네. 현재 완전히 수습된 상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은 조기 대선하에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드는 걸로 작동할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저는 손해되는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건재가 중도층 확장에는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이제 어떤 통합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리면 사법 리스크 제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날 나오는데 거기서 좀 안 좋게 나오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펼쳐질 경우 그 리스크를 안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요. 예. 한 번도 그 사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지.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소추라 하면 이제 기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재편 과정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 협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그렇죠. 한데요. 예. 아무튼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전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그야말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면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 이재명 대표가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법 진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예. 그거는 2심에서 오히려 무죄 내지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네. 다 그때 예상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거법은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이 정도로 국민의힘도 그렇게 봤던 거고요. 예. 위증교사를 오히려 이거는 조금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왔거든요. 네네. 여사 무죄 나오고 선거법은 그래 요 선거법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가장 진도가 빠른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항소심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는 없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는 후에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거는 후에 일어나는 논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봐요. 네. 크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본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비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인당 얼마나 돼요? 교육부가 오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6세 미만 영유아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만 원이 넘네요. 네, 이번 조사는 이제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요. 조사 대상은 1만 3,241명의 영유아였습니다. 예.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6세 미만 영유아 172만 1,000명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을 추산했는데요. 그 결과 3개월간 약 8,1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의 사교육 참여율이 24.6%, 3세는 50.3%, 5세는 81.2%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50.3%에 달했고요.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는 37.7%였습니다. 네. 자, 과목별 사교육비 차이도 컸다고 합니다. 어떤 과목의 비용이 가장 높았어요? 영어가 월 평균 41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평균을 좀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국어나 영어, 수학 등 일반 학습 과목과 논술 과목을 포함한 평균 비용은 34만 원이었습니다. 사회 과학은 7만 9천 원, 논술, 독서 교실, 글쓰기, 독서 토론은 7만 5천 원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의 경우 평균 17만 2천 원이었고 학원 유형별로는 당연히 영어 유치원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3시간 이상 운영되는 반일제 학원 유형의 경우 영어 유치원의 월 평균 비용이 154만 5천 원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놀이학원도 116만 7천 원에 달했고요. 예능학원은 78만 3천 원, 체육학원은 7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아학습 학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 상당한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매달 평균 32만 2천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4만 8천 원을 지출해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6.7배에 달했습니다. 아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좀 뚜렷했는데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62.4%였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는 이번 시험 조사가 국가 미승인 통계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이용과 해석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향후 심층 연구를 거친 뒤 내년에는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한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전설적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의 사망 원인이 요즘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큰 화제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의료진이라 그러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지 시간인 1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한 형사법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25일 뇌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60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당시 신부전과 급성 폐부종을 앓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마라도나가 사망 직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실한 환경에서 재택 치료를 강행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 마라도나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 속 마라도나의 입에는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배는 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 중대 과실을 지적한 건데 그 과실을 지적한 주된 근거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진 말고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좀 제시했는데요. 마라도나 사망 당시 야간 근무를 맡았던 간호사는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그를 깨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마라도나가 머물던 주택에는 기본적인 응급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전문가위원회도 마라도나가 최소 12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위독하다는 징후가 명백히 무시됐다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만약 이제 기소된 7명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8년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의료진들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당연히 이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네. 마라도나의 주치였던 레오폴도 루케 신경과 전문의는 치료 방식은 마라도나의 가족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가족과 협의해서 진행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정신과 의사의 변호인도 내 의뢰인은 정신 건강을 담당했을 뿐 신체 건강에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변론 절차는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7월께는 사망 당시 마라도나를 발견했던 간호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별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라도나 간호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별도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기후 변화로 우리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종과 어장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해역이 아열대화로 변하면서 네네. 어류의 서식지와 산란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종이 북상하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제주도와 동해에는 아열대 어종이 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동해 남부에서 주로 잡히던 오징어는 동해 북부와 서해로 이동을 했고요. 남해에서 잡히던 멸치는 동해 전역과 서해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도루묵의 경우 북쪽으로 어장을 옮긴 상태고요. 삼치는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연근해와 서해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이제 태평양 참다랑어는 제주 해역에서 발견된 후 동해로 어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먹이망과 수산자원의 변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도루묵, 말짱 도루묵 제법 맛있어요.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 초점 어디에 두어지고 있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이제 아열대화 영향 기후 변화 축 해양 생태계 먹이망 구조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해역의 생태 변화와 어류의 먹이망과 어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연근해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해당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유전자를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종의 서식지를 추적하고 변화하는 해양 먹이망과 수산자원 변동을 정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장 변화에 맞춰서 정부도 그에 따른 어민 보호라든지 지원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변화한 어장 환경에 맞춰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장 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장의 이동에 따라 어업 허가나 면허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예를 들면 특정 어종의 어장이 이동하면 당연히 이에 맞춰서 조업 가능 구역을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제 수협 중앙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및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단기 중장기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인기 올해도 뜨겁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시범 경기에 평일 낮 시간인데도 구름 관중 몰렸어요. 네, 오늘 뭐 경기장 특히 잠실 부근 가셨으면 네. 왜 이렇게 경기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 뭐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잠실구장에 오픈런이 뭐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야 외야 출입구에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 11시 반부터 보통 입장을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7시에 오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요? 네. 대낮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사실 오늘 잠깐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다고 좋은 자리를 가나요? 아니면 지금은 무료로 잘안 지금은 무료로 개방되는 그래서 그렇구나. 경기이기 때문에 예. 빨리 뛰면은 그 테이블 석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두산이 이제 그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예. 기아와의 경기였어요. 두산 기아 뭐 카드도 괜찮고 또 경기들을 전체적으로 경기도 괜찮았고 네네. 근데 중계 화면이 이제 좀 시범 경기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 마치 응원하는 모습은 정규리그 같아요. 그래요. 예, 환호하고 또 선수들 나올 때마다 뭐 응원 열심히 하고 지난 8일에 시작했는데 8일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67,264명 첫날부터 기록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깨졌습니다. 71,288명. 그래요. 그래서 역대 최다 관중, 시범 경기에 최다 관중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틀에 13만 명이 들어왔어요. 사실 뭐 지금도 뭐 키움하고 SSG 또 KT하고 NC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는 18일까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시범 경기부터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면 22일 날 개막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뭐 며칠간은 뭐 정경기 매진 뭐 이런 소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팬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올해 프로야구도 정말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TV 화면 보면 축구도 그렇고 네. 야구도 그렇고 막 거기서 환호하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뭔가 이렇게 좀 분출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한번 합류를 해서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자 시범 경기지만 벌써 정규리그 활약이 기대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화 문동주 네. 주목하고 있죠. 근데 이 선수 공이 빨라도 너무 빨라지고 너무 있어요. 빨라요. 예. 네, 뭐 SSG와의 경기하는데 6회에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 첫 공부터 153km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 125km. 계속 나와서 다음에 이제 그 한유섬이라고 하는 강타자를 상대하는데. 예. 157km 나와서 삼진을 잡았어요. 157. 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선수입니다. 예. 159가 공식적으로 찍혔어요. 그건 누구예요? 네, 고명준 선수 앞에 던졌는데 이 문동주 선수가 찍었거든요. 예. 사실 이 정도 되면 실제 느끼는 건 160km 이상이 될 거예요. 와.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는 160을 막 지속적으로 던지는 159는 무시무시한 속도인데 사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문동주 선수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직구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뭐 슬라이더가 정말 낙차큰 커브같이 탁탁 떨어져 주니까 이 구속차가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데 김경문 감독이 이제 오늘 롯데와 경기 앞서서 이제 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네. 기대한 것보다 구속도 좋고 더 주목하는 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뭐 스윙이 좀 바뀌었나 이걸 보려면 상당히 오래 많은 경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 얘기로는 팔스윙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올해 기대가 된다. 내일 한 번 더 등판시킬 거라고 하는데
팔스윙. 네. 타자가 아니고 투수 스윙 말하는 투수예요. 거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눈에는 참 보기 힘든데 좋아졌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예. 하나 타자 중에서는 2023년 시즌에 그러니까 2년 전에 홈런왕을 했었는데 작년에 부진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노시환 선수. 네네. 무려 10kg를 뺐는데 지금 10kg 빼면 우리 흔히 이거 파워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예. 호쾌한 장타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요? 네, 3점 홈런 터뜨렸고 그래서 본인이 홈런왕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노시환 선수하고 당연히 비교될 선수가 한 사람 나타나죠. 그렇죠. 김도영 선수. 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하면 정말 잘 치고 잘 달리고 하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게티 실책이 많은 실책 1위의 선수. 그런데 오늘 수비를 했는데 두산 강승호 선수가 3루 베이스에 붙는 아주 강습을 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가볍게 받아서 송구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요. 이 정도로 잘 던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 타구 잘 잡고 잘 던지면 수비도 안정이 되게 되겠죠. 또 빠른 발로 내안타도 만들어서 진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평가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몸이 좋다고 해요. 본인 느낌이. 예. 그렇다 해서 이제 장타력만 좀 살아나 준다면 작년에 못했던 거 40-40 계속 머리에 남잖아요. 40-40에 대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이 좋다고 하면 개막전부터 특히 이제 초반에 이 선수가 작년에도 초반 레이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 달에 몇 개씩 했었는데 초반 레이스만 잘 끌고 간다면 2025년도 기아 김도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가능하다.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그래요. 상황에서 부상만 없다면. 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살짝 안타까운 소식부터 이제 먼저 전해드리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김혜성이 도쿄 개막전에는 이제 참가하지 못하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요. 네. 사실 KBO 되게 지금 들뜨는 분위기인데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한국 선수들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LA 다저스의 로버트 감독이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개막전에 못 데리고 가고 아무래도 올 시즌은 다른 8명의 동료들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이제 트리플 A 아마도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어제 클리브랜드전에서 교체 출전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방망이를 시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2타수 무안타. 못 때렸구나. 네, 예, 그게 예. 조금 걸리고 만약에 좀 큰 타구를 치던가 아니면 정말 날카로운 타구를 쳤다고 한다면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범 경기 타율을 2할 7입니다. 홈런 하나 있었지만 타점이나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주류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책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야구 팬들이나 매체에서 자기 선수들이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오타니를 비롯해서. 좀 비교되네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좀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낮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KBO 최고의 선수가 2년 연속 굴욕이다. 또 개막전 직전에 마이너리그에 갔다. 일본 신문 제목이에요? 예, 그 이제 기사 제목인데 지난해 고우석 선수, 올해 김혜성 선수가 근데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마이너리그로 간 다음에 이런저런 마지막까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메이저리그에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새겨 듣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 WBC가 열리는데 우리가 일본을 넘지 않고는 사실 국제 대회 좋은 성적 얻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국제대회 실력이 좀 지나고 나면 흥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관중을 보유하고 전체적으로 야구붐 이렇게 잘 갖고 왔는데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의 국제대회 활약 하고 나면 또 우물한 개구리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국제 경쟁력을 언제 기를 거냐.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하고 살 거냐. 또 이런 팬들의 날카로운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WBC에 대한 준비 이번 개막전 보면서 일본 선수들에 대한 연구 아주 틈틈이 아주 정말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부상에서 이제 순조롭게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요. 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오늘 클리브랜드와의 시범 경기 나올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시범 경기 타율 3할 3푼 3리, 27타수 9안타.
딱 뭐 3분의 1 쳤고요. 홈런 2개 결정적일 때 나왔고 타점도 5개. 그리고 전체 무엇보다 작년에 일본에서 올해 3번의 역할을 갖다 놨을 때 손색 없는 장타력이라든가 중간중간에 그 기회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수비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이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몸을 좀 잘 만들어내고 남은 경기들에 좀 집중을 해낸다면 네. 사실 이종범 선수가 이제 이종범 감독이죠. 예전에 그 바람의 아들로 날렸을 때처럼 많은 팬들이 지금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 같은 역할을 네. 샌프란시스코 그 바닷가에서 날려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바닷가.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오래 보여주려고 한다면 지금 몸 관리 잘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한번 당해본 부상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정우 선수만큼 지금 사실 눈에 반짝 뜨이는 선수는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입니다. 네네.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2루타 2개를 쳤어요. 4타수 2안타, 타점도 하나 올렸고 본인 들어왔으니까 득점도 2개. 22타수 10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4할 오픈. 어마어마한 타율이거든요. 뭐 지금 이대로 잘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26명 로스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뭐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배지환이라는 이름을 좀 각인시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정우 뛰고 배지환 뛰고 그리고 이제 5월 되면 김하성 선수 돌아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가 그때쯤 되면 트리플 A에서 어느 정도 미국 야구에 적응하고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 그때는 지켜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 뭐 워낙 일본 선수 잘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눅들을 수도 있지만 빨리 회복하고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야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 거잖아요. 한번 네. 훅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선수들 저력 있으니까 저는 해내리라고 보고 다음 축구 소식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팀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한 몫을 했어요. 네, 예. 이번에는 정말 그 본인도 본인이지만 예. 팬들이나 감독, 동료 선수들이 무결점 수비로 8강에 하드캐리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2게임 연속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는데 무엇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좀 거친 몸싸움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반칙이 없이 몸싸움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선제골 면도날로 도려내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제골도 넣고 두 번째 골을 도운 그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은갑이잖아요, 본인이. 네, 그런데도 이번은 진짜 민재가 수비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다 콤파니 감독도 뭐라고 하겠어요. 골 잘 넣은 선수도 또 동료들도 수비 잘했다고 하는 데에서 역시 김민재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팬들의 극찬을 받았는데 기록도 괜찮아요. 패스 성공률도 좋았고 공중볼도 잘 달아놓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걷어내야 할 순간에 10개를 모두 잘 걷어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뒷문을 확실히 잠궜다. 그래서 이제 뭐 민재산성이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민재산성. 예. 사자성어네요. 네, 그래서 산성을 치고 있는데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제 레버쿠젠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상대가 좀 벅찬 상대이네요. 그 세리아 A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인터밀란과 8강전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인터밀란 또 이탈리아 리그 하게 되면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에 펄펄 날던 기억이 그냥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수비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온다면 이제 3월 되면 이제 국가대표 우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오만, 요르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잘 막아내고 다시 한번 국가 대표팀에서 민재산성이 돼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팬들이 좀 더 네. 축구 보는 맛 2배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시 근데 저번에도 한번 발이 한번 접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부상에 유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민재산성이 인터밀란을 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도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극적인 승리였어요? 네. 네. 16강전 여러 경기 봤는데 가장 극적인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잘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골키퍼 또 돈나루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돈나루마 선수가 PK를 2개를 막았어요. 사실 원래 우승 후보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원정 1차전에서 1대0으로 졌거든요. 네. 근데 운 좋게 그 전반 12분에 덴벨레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1승 1패. 그러다 보니 연장에 갔는데 연장 11분쯤 전반 11분쯤 지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한 방 있는 선수니까 또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후반 10분 또 그 후반 13분 결정적인 슈팅이 다 선방에 막혔어요. 정말 아쉬운 게 이 골이 들어갔다면
연장 골든골 같은 효과를 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경기에 가장 극적인 경기의 주인공이 이강인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선방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K까지 가야 됐잖아요. PK 갔는데 그 돈나룸마 선수가 PK 2개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4대1 승리. 네. 그러니까 결국은 120분 넘겨서 간 경기에 마지막은 골키퍼가 막는 좀 아쉬운 그랬군요. 경기였는데 8강 상대는 아스톤 빌라라서 사실 그 독일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조금 쉬운 상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프로야구를 비롯해 스포츠가 인기 끌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김완수 기자님처럼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면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팬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제 논란 끝에 압도적으로 사선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됐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때문에 초중고 축구리그 개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초중고 축구 리그가 개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의 풀뿌리 축구인데 정말 초유의 일인데 네. 왜 정몽규 때문이냐 이렇게 나온다면 지난해 이제 그 문체부가 감사를 하면서 네.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축구협회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사실 지원금을 중단한다 그랬으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이건 뭐 그 속 깊이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고3 학생들의 입시 문제가 걸려 있는데 과연 문체부가 돈 안 주고 리그 파행을 이끌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시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축구협회가 네. 그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을 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아서 해결을 하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체부와 갈등을 뭐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가 설명을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실제로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리그는 보통 3월에 개막을 해서 예. 6월 말쯤이면 한번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우리 이제 선수들이 고3 선수들이 체육 특기자라든가 이런 전형을 밟아서 네. 대학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질을 잇게 되니까 현재 감독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미뤄지게 되면 일정이 빡빡해지니까 주말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같은 때 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경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학습권 침해도 오고 밤날 정부에서 너네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거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정부나 이쪽을 비난하게 되겠죠. 그걸 노린 건지 그리고 나서 정작 본인은 그런 상황인데도 천안 네. 축구센터 가서 이거 잘 짓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이게 사선되면서 첫 번째 행보가 이거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선수를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구협회장을 하겠다는 건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는 사례 빨리 치유가 되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4222님이 날씨 좋아서 각종 운동 경기 보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 응원합니다. 오늘도 뉴스레터 K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